지난 시간에 재건축이 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아직 사람들이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판도 변화가 불러올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23년 이전의 재건축과 이후의 재건축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재건축 중에서도 강남 지역, 특히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랜드마크 싸움이에요. 어디가 대장이냐 하는 거죠. 지금까지 한강변에 재건축된 단지가 별로 없었어요. 잠실 쪽에 지어진 단지들이 있지만 그때만 해도 조망에 특화된 설계가 없었죠. 이제 압구정과 반포 쪽으로 여러 단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서초구에만 이렇게 많은 한강변 재건축이 있어요. 됐거나 될 것들이죠. 한강조망 나오는 아파트들 숫자도 수만 세대에 달하게 됩니다. 그간 거의 10년 동안 아크로 리버팍이 오랫동안 대장 역할을 했지만요. 앞으로는 이런 단지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반포의 3주구 배치도인데요. 기존의 재건축은 여건이 비슷비슷해요. 이번에 신현대 건축안들을 보면서 일부는 설계가 좀 안일하다? 혹은 고민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해왔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보단 상황이 좀 좋아진, 그래서 층고가 높아지고 동간 간격이 더 벌어진 설계를 내놓았는데요. 나무를 1m 간격으로 심던 것을 2m 간격으로 바꾸듯이 한 거예요. 사실 그분들도 이 정도면 예전 단지 설계보다 압도적으로 개선됐으니까 이걸로 충분하다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앞으로 최소 수십 년간 부천하면 떠올릴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되기로는 한참 부족한 것 같은데요. 사실 압구정도 그렇게 될 뻔했거든요. 이번 압구정의 설계가 좋아진 것은 서울시가 마음이 좋아져서 그런 건 아니고요. 구반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층 아파트였으니까 세대수 증가로 비교하기 무리가 있죠. 신현대가 이런 설계안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세대수를 35%나 늘렸기 때문인데요. 1924세대에서 2600세대로 계산한다면 말이죠. 2500세대가 되면 30% 증가한 것이 되고요. 그 세대수를 늘리는 대가로 이런 설계가 나온 거예요. 원베일리는 세대수를 기존에서 18.5% 늘렸거든요. 그런데 신현대가 이보다 세대수를 16.5%나 더 늘린 거죠. 그럼에도 단지 비교에서 비교가 불가한 것은 원래 신현대는 땅 크기에 비해서 세대수가 적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대지 지분이 많은 거죠. 원베일리는 36,072평에 2,990세대이니 12평에 한 세대꼴인데요. 신현대는 47,321평에 2,602세대니까요. 신현대는 35%를 늘렸음에도 18.2평에 한 세대꼴이에요. 밀도가 50%나 희박한 거죠. 세대수 증가의 단점으로는 트래픽 증가가 대표적인데요. 위에 보았듯이 압구정이 이 점에서도 한 수 위에요. 압구정이 현재 1만여 세대인데 재건축 후에는 13,000에서 13,500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과연 이 길이 트래픽 증가에 괜찮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점에서도 반포 지역이 더 심해요. 반포와 잠원 지역의 최대 약점은 이 도로를 중심으로 아래 위가 모두 아파트 단지라는 거예요. 재건축 후 트래픽 증가도 2배라는 얘기죠. 문제는 이런 도로들이 수십 년간 현재의 세대수에 적응을 했다는 건데요. 이쪽 도로와 올림픽대로 쪽 트래픽은 출퇴근 시간에 유명하잖아요. 재건축이 완료되고 트래픽 증가를 어찌 감당할지는 숙제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재건축되는 건 거의 이런 방향이거든요. 세대수 증가를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같이 재건축의 완화적인 분위기가 언제쯤 또 바뀔지도 모르고요. 그러니 재건축은 해야 하는데 그걸 상황 판단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 그림은 구반포 1, 2, 4주구의 배치도인데요. 압구정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지역은 반포가 유일합니다. 사실 이 구반포 1, 2, 4주구는 압구정의 제일 큰 구역인 구현대보다 약간 큰 사이즈인데요. 구반포 1, 2, 4주구가 구역 면적이 11만
2070평이고요. 구현대는 10만 8,953평이에요. 구반포가 단지 볼륨도 크고 땅 모양도 이쁘거든요. 여기서 멋진 설계가 한번 나왔어야 했는데요. 지금 분위기로는 그냥 묻히는 분위기예요. 개인적으로는 제일 안타깝게 생각이 되죠. 구반포는 이런 신현대 단지가 좌우로 두 개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반포나 압구정이나 70년대에 지어져서 45년에서 50년 만에 재건축이 되는 건데요. 아직 다 안 지어졌으니까 공사가 끝나면 50년을 채울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에 지어지는 단지들은 70년에서 100년 간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앞으로 100년 가는 단지를 짓는 거예요. 전 서울시장 하에서 지어진 아파트들은 무미건조한데요. 닭장이라 불리워도 할 말이 없죠. 이런 사진으로 보기엔 이렇게 공간도 보이는 듯 하지만 실제로 이 사이사이엔 조망을 보겠다고 뒷동들이 고개를 내밀어야 하니까 실제로는 앞에서 보면 그냥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예요. 도시 미관이고 뭐고 그냥 주저앉힌 거죠. 반포 쪽이 경쟁에서 탈락해버리니까 유일하게 압구정이 남았어요. 이 랜드마크라는 타이틀을 가져오는 이점이 대단하거든요. 최고가 거래는 재건축 후 압구정이 휩쓸게 되겠죠. 위에서 언급했듯이 트래픽 증가는 어차피 피할 길이 없어요. 그건 재건축 단지나 비재건축이나 마찬가지고요. 단지가 아니라 지역별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트래픽 증가는 어느 지역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이 열악하다 보니 천재 설계사가 설계를 하더라도 차별성을 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런 브릿지나 인피니티 풀이니 하는 것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는데요. 그걸로밖에 차별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요. 돈만 내면 짓잖아요. 이번 신현대 안에서도 이런 안이 있었던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브릿지가 아파트를 위해서 있는 건지 아니면 브릿지를 넣기 위해서 아파트가 기둥으로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브릿지가 마냥 길어질 수는 없으니 기둥 역할을 할 동들이 붙어야 해요. 이런 형상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신현대 같은 경우엔 그런 게 과연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강했어요. 오히려 뒷동의 조망을 가리지 않을까 염려가 됐습니다. 그런 브릿지는 랜드마크를 위한 차별성을 갖지 못해요. 이미 올드 패션이죠. 랜드마크를 위해 차별성을 갖는 데 필요한 게 단지의 볼륨도 있거든요. 랜드마크가 되려면 최소한 2000세대 이상은 돼야 하겠죠. 그리고 단지의 구성에 균형이 있어야 해요. 그런 땅 모양을 가진 게 신현대와 구현대입니다. 가로 세로가 거의 비슷하고 깊이가 있어서 입체적인 설계를 하기가 용이하죠. 진짜 뛰어난 설계사라면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런 조건은 흉내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그런 단지들이죠. 구현대의 설계안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특히 구현대도 대형 평수 비중이 높거든요. 펜트하우스들 어떻게 설계가 될지요. 신현대와 비교해서 구현대 세대수가 2배가 약간 넘거든요. 신현대가 9개동이니 구현대는 18에서 19개동쯤 될 것 같은데요. 그림이 멋지게 나오겠죠. 압구정에서 집을 산다면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한강변 조망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조망이 나오는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망만 찾다 보니 어떨 땐 사람들이 감각이 좀 이상해졌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로 인해 집값의 왜곡도 심해졌다는 생각이고요. 첫 번째 이상현상은 재건축을 목전에 두고 있는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의 집값이 비슷해지는 현상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큰 차이를 불러올 수 있거든요. 룰이 언제 변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면에서 단지의 재건축 과정이 순조롭다는 데 가산점이 있어야 해요. 두 번째는 한강 조망에 너무 열광해서 대지 지분의 의미가 흐려지는 건데요. 예전엔 대지 지분이 재건축에 A, B, C로 통했잖아요. 한강변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집값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현재 상태는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령 이번 설계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바로 들어야 하는데요. 신현대의 경우엔 조합은 전세대 조망권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것도 5층 이상으로요. 평지보다 6m 높인 데다 조합원은 5층 이상이니까
못 나와도 현재 12층 아파트에 10층 이상 높이로 간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게 제일 나쁜 케이스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한강 조망권에 집착할 이유가 상당히 희석됐다고 봐야 하는 거죠. 제1선에서는 펜트하우스 같은 걸 제외한단 말이에요. 이 단지들도 나중에 종전가와 종후가 따질 거 아니에요. 권리가를 산정하는데 대지 지분도 중요하겠죠. 압구정 같은 경우엔 펜트하우스 경쟁도 매우 치열할 텐데요. 우선순위 중요할 거고요. 평수 크고 지분 많고 해야 하잖아요. 동호수 배정이야 총회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겠지만요. 조망이 나오는 세대가 많아질수록 대지 지분의 의미가 커진다는 뜻이죠. 지난번 영상 이후 압구정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어요. 압구정은 요즘 매물이 별로 없는데요. 안 그래도 가격이 오르면 매물이 줄어드는데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도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묶였으니까 매물이 적을 밖에요. 이럴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우린 이미 보았거든요. 21년 1월부터 22년 8월까지 20개월간 최저 22.5억에서 42억까지 뛰었던 구현대 3차 33평의 실거래 그래프인데요. 집값이 2배가 되는 동안 거래된 것이 불과 12건이었어요. 매물이 적으니 한 채 팔릴 때마다 몇 억씩 뛰는 케이스죠. 거래를 묶는다고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고요. 어쩌면 왜곡 현상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폭등했다 볼 여지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느니 거래를 풀어서 재산권 제한도 풀고 세수도 늘리고 경제도 살리는 게 맞을 텐데요. 효과도 없는 거래 제한을 고집하고 있어요. 지난 1년간 겪었던 하락 장세의 어려움들은 외부적인 요인이잖아요. 이런 일이 또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지만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돈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는데 결국 돈은 고일 곳으로 물처럼 흐르는 거죠. 마지막으로 압구정을 매수하실 분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린다면 한강변에 큰 평수 사서 펜트하우스를 노릴 게 아니라면 지분이 많고 저평가된 것이나 저층도 좋아요. 가격이 싸다면 말이죠. 위에 언급한 대로 조망이 나오는 세대가 많아진다는 건 현재 생각하는 조망권의 프리미엄이 상당히 희석된다는 의미입니다. 저층도 조망이 나오기 충분한 층에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나중에 사업을 결산하고 계산해보면 그게 수지가 맞을 거예요. 오늘 이만 줄이고 성투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